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회 시험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을이 갑의 등기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을이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죠. 권한 없이 을이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으니까 A가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으니까 A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A는 B에게 다시 가등기를 이전을 했습니다. 가등기를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가등기를 이전하면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했겠죠.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갑은 가등기가 무효고 다 무효니까 A와 B를 상대로 해서 가등기의 말소와 가등기 이전에 여기 부기등기가 되겠죠.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겁니다. 이 문제 여기서 이제 각각의 청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A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피고 적격이 없으니까 A에 대한 청구는 다 각하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에 대한 청구 중에서 가등기를 말소하는 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이 부분은 인용이 돼야 되겠죠. 인용이 돼야 되는데 이전의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등기가 말소되면은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니까요. 이전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되고 B에 대한 청구 중에서도 이전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가등기만 말소를 청구하면 되니까 가등기 말소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이 되고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는 이것도 역시 각하가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문제하고 다르게요. 뭐 A하고 B는 이제 빠지고 갑이 소유자로서 소유권 행사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다시 을도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근데 중간승약 등기에 합의를 하면은 직접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안에서 을은 직접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인적 성격이 강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만 될 수는 없고 채무자인, 즉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채권 양도 계약에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채권 양도 계약을 가지고 갑한테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한 것은 기각이 돼야 되겠죠. 갑의 동의가 없는 이상은 기각이 돼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때 중간승약 등기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 병이 직접 갑한테 그러니까 최초 매도인한테 최종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승약 등기 합의뿐만 아니라 갑과 병 사이에서 중간승약 등기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와 같은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에서는 갑을병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을 병이 만나서 직접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중간승약 등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에도 중간승약 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직접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즉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이제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도 갑에 대해서 매매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병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겁니다.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피보전 권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는 대위 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간승약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 갑을 병 사이에 중간승약 등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직접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도 여전히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중간승약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승약 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을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고 여전히 병도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자신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을 한번 볼게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피대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갑이 주장을 한 거죠. 갑이 주장을 한 건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여러분 사안을 보면은 목적 토지를 추가된 사실관계에서 보면은 인도하였다라는 말이 잠깐만요. 네, 앞에 사실관계 속에 인도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점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점유를 병한테 넘긴 거죠. 병한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을의 갑에 대한 그러니까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사유 한번 보도록 하죠.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병의 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하는 권리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즉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소멸시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소멸시효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죠. 피보전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원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원용권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갑은
원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장을 더했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주장을 했는데, 갑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갑은 동시행위 항변을 한 겁니다. 동시행 항변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병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소멸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갑은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까? 뭐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10년이 지났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2005년이니까 2005년도에 체결했는데 2015년도에 지금 소송이 제기된 거니까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한테 X를 인도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인도한 상태 내에서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한다면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죠. 목적물을 을한테 인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여전히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소멸하였다면은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진 않지만은 판례 중에는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 그래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는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갑에서 직접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 자,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 건가요? 4번 문제에서는 을을 대위한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잘못됐네요. 요 부분. 대위에서 청구한 건 아니죠. 직접 청구한 거죠. 이제 갑을병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병이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거죠. 지금 갑을병 사이에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으니까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겁니다. 이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거죠. 근데 이 청구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아직 을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은 1,000만 원마저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에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유효하게 봐주겠다는 것이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과 을과 병 사이에 계약 관계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증액할 수도 있고요. 그 금액을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을한테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병한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동시행량변을 주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갑은 을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동시행량변을 주장했을 경우에는 그 동시행량변이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용이 되는 것이죠. 조건부로 인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갑은 을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의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살펴보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중간승낙 등기의 합의에 따라서 갑에서 직접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여기는 지금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취소된 경우입니다. 취소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병이 취득했을 경우에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텐데 여기서 병이 자기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될 수 있느냐,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중간승낙 등기한 경우에는 순차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고 하면은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지만은 병이 악의의 제3자라고 하는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즉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병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으니까 즉 병이 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갑의 청구에 대해서 병은 선의의 제3자라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갑의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갑을 병 사이에 이제 역시 중간승낙 등기 합의에 따라서 갑의 명의에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있기 때문에 X토지가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그 병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다. 즉 토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갑에서 병과 사이에 토지 거래 허가는 있었지만은 을과 병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는 토지 거래 허가가 없었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병명의 등기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가 문제가 되겠죠. 자, 갑을병 사이에는 중간승낙 등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병명의의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지 않다면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었으니까 병명의 등기는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다면 갑과 을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을도 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갑과 병 사이에 병의 명의의 계약 이제 그 가장으로 했겠죠. 이제 그 매매 계약이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갑을병 사이에 중간승낙 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취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병 명의의 토지 거래 매매 계약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당연히 병 명의는 무효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갑이 자기 스스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효인 등기를 병한테 해준 상태에서 그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자기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갑이 병명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등기 무효 부분에서 설명했나요? 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을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비록 그 위반으로 인해서 그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주장을 할지라도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한다면은 강행법규 위반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비록 그 행위자가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해서 그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의 측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은 또 불법원인 급여를 주장하는데요. 강행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것만 가지고는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것이 불법원인 급여에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면은 갑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지 않겠죠. 불법원인 급여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도 금지가 되지만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행 규정에 위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 설명 내용에 비해서 문제 풀이는 그렇게 길진 않았죠. 자, 뭐 이렇게 대충 마치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학생들 중에 첫 번째 이제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결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본론을 쓸 때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쓸 때는 문제의 쟁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문제에서의 쟁점들을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쟁점이 3가지까지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다섯 번째 결론 부분을 적게 됩니다. 이 형식은 어떤 형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판결문 작성하는 형식과 비슷한 거죠. 판결 주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자, 뭐 판결문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례 문제 중에서 결론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청구에 대한 결론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 부분을 앞쪽에다가 써주면 좋고요. 이 결론 부분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주문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슨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고는 피고에게 또는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의 그런 내용들만 주문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결론은 이거는 뭐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걸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거죠. 이 부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 변호사 시험에 들어가서는 이 결론 부분까지 써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본문 내용들을 써줄 시간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앞에 주문 부분에서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밑에 결론 부분에서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는 식의 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 사실에 대해서 뭐 또는 항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요건 사실과 항변 사실 중에 너무나 명확해서 별로 다툼이 없는 사안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문제의 쟁점 부분에 넣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요건 사실에 대한 검토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당사자가 항변하는 사유라든지 당사자의 청구 원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문제의 쟁점에서 간단하게 기술해 준 다음에
논란이 되는 요건 사실, 청구 원인 중에 요건 사실이나 항변 사유 중에 요건 사실만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면은 크게 변호사 시험 가서 형식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 문제 중에는 뭐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설명하시오,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에서 결론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주장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뭐 문제의 쟁점 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각각의 내용들 쓰고 세 번째 결론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변호사 시험 1문이나 2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갑의 을에 대한 청구의 결론 및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는 결국 이제 소송 형태를 문제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답안을 기술하면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답안 기술 형식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채점을 해봐도 뭐 이제 그 결론 부분을 앞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채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결론 부분을 뒤로 빼서 채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결론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결론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원래 변호사 시험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이 결론 및 논거를 묻는 문제, 청구의 당부 및 논거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결 형식을 염두에 두고서 문제 형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문제 답안지 형식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회 시험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